떡전은 빼앗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정직한 이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 새벽을 열어온 떡전에 관아의 봉인 종이가 붙던 날, 63세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소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만복은 사과문에 손도장을 찍고 마루를 내보내면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루는 순덕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려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과연 순덕과 마루는 이 절망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도 뒤뜰야담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 제위 38년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예산 고을의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날마다 뻥 뚫린 것처럼 맑았지만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지고 벼이삭은 여물기도 전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을이 와도 곶간은 채워지지 않았고 장터에 나온 쌀 한 말의 값은 여름보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백성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장터에는 웃음소리보다 한숨소리가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예산 장터 한 귀퉁이, 길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자그마한 떡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마가 낮아 키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들어설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걸음이 느려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쌀을 쪄서 손으로 빚은 떡에서 퍼지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떡전을 이끄는 사람은 63세 과부 오순덕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불린 쌀을 찢고 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떡 시루를 올리는 것이 순덕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떡을 빚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떡 반죽이 너무 질어지면 손바닥에 물을 살짝 묻혀가며 모양을 잡고 순덕이 그 옆에서 팥소를 넣어 마무리하는 솜씨가 제법 잘 맞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5년 전 겨울 기침을 오래 달고 살다가 순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먼 고을의 농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딸은 명절마다 편지를 보내왔지만 순덕은 글을 읽을 줄 몰라 장터 서리 윤정호에게 부탁해 내용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호가 읽어주는 딸의 안부를 들으며 순덕은 웃다가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덕에게 작은 초가 한 칸과 떡전 자리가 세상 전부였습니다. 흉년이 깊어지자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쌀 한 가마가 봄값의 2배를 훌쩍 넘었으니 떡 한 개를 만들어도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새벽마다 자리를 폈습니다. 손이 시려도 반죽을 멈추지 않았고 한 개라도 더 만들어 놓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순덕의 마음 씀씀이었습니다. 떡전 앞에 아이가 멈추어 서서 눈만 깜빡이고 있으면 순덕은 못 본 척하지 못했습니다. 깨진 떡 조각이나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조용히 종이에 싸서 건네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라도 옷매무새나 얼굴빛을 보아 배를 오래 고른 것 같으면 슬쩍 눈길을 피하며 제일 실한 것을 집어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순덕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순덕의 떡전 바로 건너편에는 국밥집을 운영하는 복실이 있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는 복실은 매일 아침 무 한 조각과
국물을 담은 작은 그릇을 들고 순덕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또 아이한테 그냥 주셨지요? 복실이 물으면 순덕은 그저 피식 웃으며 시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을의 쌀을 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상 최만복이었습니다. 48배 나이에 배가 불룩하고 눈이 작은 만복은 고을 안팎의 방앗간 대부분과 쌀 창고 여럿을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들수록 만복의 창고는 가득 찼고 쌀값은 만복이 정하는 대로 올랐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만복에게 밉보이면 쌀을 구하지 못할까봐 불만을 삼켰습니다. 순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해마다 만복에게 쌀을 외상으로 받아 떡전을 꾸려왔습니다. 제때 조금씩 갚아 나갔는데도 만복의 장부에 적힌 빚은 줄어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를 몰랐습니다. 장부에 뭐라 적혔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만복이 이번 달 이자가 더 붙었소 하고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흉년의 겨울이 깊어지는 어느 장날 순덕은 여느 때처럼 시루를 올리고 장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처마 밖으로 흘러나가고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배를 고른 이들이 그 냄새를 따라 발걸음을 늦추는 새벽이었습니다. 순덕은 시루를 들여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굶은 사람 앞에서 떡을 감출 수는 없지요. 그 말이 순덕이 평생 지켜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산 장터에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포목전, 생선전, 옹기전, 그리고 국밥집과 떡전. 사람들은 아침이면 각자의 자리를 펴고 저녁이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도 유난히 온기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 있었으니 장터 끝 귀퉁이의 오순덕 떡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복실이 먼저 왔습니다. 28배 복실은 두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이른 새벽부터 국밥솥을 올렸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작은 사발에 한 국자 떠서 순덕의 떡전으로 건너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국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손이 많이 시리셨겠네요. 복실이 순덕의 손을 살짝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손은 냉기쯤이야 익숙하지요. 젊은 내 손이 더 걱정이요. 순덕은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아침을 나누고 나면 장터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관아에서 문서를 정리하는 서리 윤정호는 출근길마다 순덕의 떡전 앞에 섰습니다. 35의 정호는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매번 작은 떡 2개를 사면서 꼭 값을 제대로 치렀습니다. 순덕이 거스름 돈을 더 얹어주려 하면 손을 저으며 고개를 숙이고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런 정호가 순덕은 내심 마음에 들었습니다. 관아 사람이라고 으스대지 않고 시장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호는 어느 날부터 떡전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발길을 돌리면 순덕이 그 뒷모습을 보고 부스러기를 집어쫓아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그냥 돌아서곤 했습니다. 사실 정호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덕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이 나으리
제가 만복이한테 매달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데도 장부에 적힌 빚이 줄지를 않는다오. 내가 그를 모르니 뭐라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순덕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에이, 그냥 내 셈이 틀린 거겠지요. 하며 웃어버렸습니다. 정호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터 한쪽을 다 쥐고 있는 만복의 장부가 선뜻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한편에는 문을 닫은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57의 장대수였습니다. 대수는 한때 고을에서 가장 정직한 방앗간 주인으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돛박을 속이는 일이 없고 곡식을 찌는 값도 사람 형편에 따라 달리 받았습니다. 넉넉한 사람에게는 제값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 덜 받거나 아예 나중에 갚으라 했습니다. 그 바람의 방앗간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최만복이 방앗간 위쪽 물기를 사들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만복은 물기를 막아버렸고 물레방아는 돌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수는 관아에 따졌지만 만복이 이미 돈을 쓴 뒤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방앗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대수는 낡은 절구와 망가진 나무 도구를 고치며 홀로 버텼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대수가 가끔 혼자 물레방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만복에게 불만을 품으면서도 입을 닫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만복에게 밉보이면 쌀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쌀이 없으면 장터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상인은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도 떡전도 주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그해 들어 만복에게 불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순덕 할멈, 쌀값이 올랐으니 떡값도 올려야 하지 않겠소? 지금 값으로 팔다가는 빚만 늘어나오. 나으리, 값을 올리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떡을 못 사오. 조금만 더 두고 보시지요. 가난한 사람 걱정은 관아에서 할 일이오. 당신은 당신 빚이나 걱정하시오. 만복은 그렇게 말하고는 장부를 탁 닫아 버렸습니다. 순덕은 그 장부가 맞는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친 순덕은 떡전 앞에 홀로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별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실이 남기고 간 국물 한 사발을 손에 쥐고 순덕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빚은 줄지 않고 쌀값은 오르고 굶는 아이들은 늘어가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찌그러진 떡 조각 하나를 건네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복의 장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꼭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장터 뒤쪽으로 쌀값과 거짓 장부를 둘러싼 갈등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예산 장터에는 겨울 추위가 제대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고 장터 골목에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은 평소보다 1시각 일찍 일어나 장작을 더 넣어 시루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불 앞에 앉으면 그래도 살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꼭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떡전 뒤편 좁은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작은 짐승이 웅크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낡은 가마니 사이에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얼굴은 퀭하게 야위었고
손등에는 동상 기운이 올라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춘덕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아이의 겨드랑이를 받쳐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고, 이 추위에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요? 춘덕은 아이를 떡전 안 따뜻한 자리에 눕혔습니다. 솥에 남아있던 숭늉을 사발에 따라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눈도 뜨지 못하다가 따뜻한 기운이 입술에 닿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마셔보시오, 천천히. 아이는 숭늉을 한 모금, 두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조금 전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춘덕이 작은 떡 조각을 접시에 올려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급히 손을 뻗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조각으로 떼어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먹다 체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음미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순덕의 마음을 찡하게 눌렀습니다. 이름이 뭐요? 순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루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루 어디서 왔소? 아버지를 따라 여러 장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 심부름을 하며 끼니를 이어왔습니다. 마루는 그 말을 하는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었거나 아니면 울 기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떡 한 조각을 더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마루에게 자신의 초가에서 며칠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루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부터 마루는 순덕보다 일찍 일어나 떡전을 쓸고 장작을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순덕이 일어나 보면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마루의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머리였습니다. 마루는 떡을 한 줄에 정확히 10개씩 맞추어 올려놓았습니다. 손님이 여러 종류의 떡을 섞어 골라도 값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렀습니다. 순덕이 속으로 한 번 더 세어보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아이가 어쩌면 셈이 이렇게 빠른 거요? 순덕이 신기한 듯 물으면 마루는 그냥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숫자는 눈에 보이면 그냥 기억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복의 창고에서 가져온 쌀자루를 내려놓던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자루 드실 때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무거웠지요. 쌀 한 자루가 원래 무거운 거요. 아닙니다. 저번 자루보다 이번 자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같은 값을 내셨는데요. 순덕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새삼 자루를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쓰시는 대박과 만복 나흘이 창고에 있는 대박이 크기가 다릅니다.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이고, 대박이야. 다 고만고만하지. 순덕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옆면 높이가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박을 만들던 분이셔서 저는 조금만 봐도 압니다. 마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선뜻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장사가 끝나고 마루는 팔린 떡과 남은 떡을 꼼꼼히 세었습니다. 쌀자루의 무게와 만들어진 떡의 수를 견주어 보더니 종이에 획을 그어가며 계산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번 돈이 이만큼인데
나간 재료값은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빠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빠졌습니다. 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마루가 내민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를 몰라 내용은 읽을 수 없었지만 회계수와 마루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떡값을 올리는 대신 크기를 반으로 나누어 값도 반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손님은 더 살 수 있고 할머니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계산이 이처럼 정확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순덕은 꺼진 시루 앞에 앉아 마루가 내민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마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떡 하나를 둘로 나누어 반값에 판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생 정성껏 빚은 떡을 작게 잘라내놓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시루에 불을 올리며 마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마루야, 떡을 반으로 자르면 손님들이 우습게 볼까 걱정이 되는구나. 마루는 장작을 정리하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큰 떡을 살 돈이 없는 분들은 작은 떡이 더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고마운 일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순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좋아요. 오늘 하루만 해봅시다. 순덕은 평소보다 떡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되 모양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눌러 나누어 가장자리를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작아도 정갈하게 생긴 떡이 소반 위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마루는 떡전 앞쪽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세워 두고 싶어 했습니다. 글씨를 넣으면 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루는 그 나무 조각을 들고 출근길에 정호를 기다렸습니다. 정호가 떡전 앞에 서자 마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으리, 이 나무 조각에 반갑떡이라고 써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호는 마루의 설명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붓을 꺼내 또박또박 글씨를 새겨 주었습니다. 마루가 그것을 받아 떡전 앞에 세우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첫 손님은 등짐을 진 품팔이꾼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손이 트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동전 몇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멈칫했습니다. 늘 큰 떡 한 개를 사기에는 조금 모자라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작은 떡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품팔이꾼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이 돈으로 2개를 살 수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작지만 정성은 같습니다. 순덕이 답하자 품팔이꾼은 떡 2개를 받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둘인데 오늘은 나눌 수 있겠구먼. 고맙소, 할머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루는 소반 위에 떡을 가지런히 다시 정돈하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복실도 그날 일찍 건너왔습니다. 국밥집을 찾아왔다가 돈이 모자라 돌아서는 손님이 있으면 반값 떡을 곁들여 내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사발과 작은 떡 하나가 함께 놓이자 손님들은 따뜻하게 한 끼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기 전에 반값 떡은 거의 다 팔려 나갔습니다. 순덕은 판개수를 세어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값을 반으로 낮추었으니 수입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팔린 수가 평소의 2배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전체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마루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팥소를 넣고 남은 팥과 떡 반죽 끝에서 나온 콩가루를 모아두었다가 손바닥만 한 작은 떡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팥이 든 것과 콩가루를 묻힌 것 두 종류를 지프로 묶어 한 끼 꾸러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루가 정호에게 부탁해 그 이름도 나무 조각에 써서 세워두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2가지 맛을 볼 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떡전 앞에 줄이 늘어선 것은 순덕이 이 자리를 처음 연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줄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시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방앗간터 앞에 앉아있던 장대수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루 그 아이 사람을 살리는 장사를 하는구먼. 대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떡전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정호는 퇴근길에 다시 떡전에 들렀습니다. 마루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하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루야, 네가 그를 모른다고 했지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숫자와 한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루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그 옆에서 소반을 닦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루가 옆에 온 뒤로 처음으로 장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건너편 창고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최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인파가 몰린 순덕의 떡전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작은 떡전 하나가 저렇게 사람을 모은다는 것이 마특잖았습니다. 자신의 쌀 장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복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반값 떡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닷새장이 서는 예산 장터뿐 아니라 이틀 거리의 홍성 장터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의 떡전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고 마루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돕고 팥소를 준비했습니다. 복실도 국밥을 팔다 틈이 나면 건너와서 떡을 소반에 올리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순덕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만복의 빚을 갚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도 장부에 적힌 빚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곁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같은 날짜에 쌀값이 2번 적혀 있습니다. 만복의 장부를 받아든 정호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숫자 위에 다른 숫자를 더 씌운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복을 찾아가 장부를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그를 몰라 확인이 어렵사온데 여기 날짜가 같은 항목이 2줄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은 장부를 탁 낚아채더니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린아이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거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을 써 넣었소? 그런 것이 아니오라. 혹시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실수라니. 이 장부는 내 하인이 꼼꼼히 적은 것이요. 어디서 남의 장사에 아이를 앞세워 트집을 잡는 거요. 만복은 그 길로 장터 상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순덕에게
쌀을 팔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만복의 눈밖에 나면 쌀 공급이 끊기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순덕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순덕의 창고에는 쌀이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그 사실을 알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에 순덕이 쌀자루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자 마루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제가 되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순덕은 마루 곁에 앉았습니다. 마루야, 옳은 말을 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소. 죄가 있다면 거짓을 저지른 쪽이지요. 그래도 마루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새벽 순덕이 눈을 떠보니 마루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마루가 남겨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호에게 읽어달라고 가져가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어려워졌으니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은예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쪽지를 가슴에 꼭 쥐고 장터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장터 어귀 쪽으로 나가보니 마루가 조그마한 보따리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루야. 마루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다가가 마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오. 내가 가족이 싫어졌소. 마루는 그제야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마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루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찬 새벽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스쳤습니다. 이튿날 복실이 집에 남겨두었던 좁쌀과 보리를 한 자루씩 들고 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걸로 먼저 써요, 할머니. 뒤이어 장대수가 창고 한쪽에 묵혀두었던 조 한 자루를 끌고 왔습니다. 흰쌀만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오. 보리와 조로도 맛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방앗간 하던 시절에 배운 방법이 있소. 대수는 잡곡을 섞어 찌는 법과 쌀보다 더 찰지게 반죽하는 방법을 순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순덕과 마루는 그날 밤 새 떡을 만들었습니다. 보리와 조를 넣어 쪄낸 떡은 흰 떡보다 색이 짙고 투박했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내놓자 손님들이 신기한 듯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요? 보리떡이요? 그렇습니다. 흰쌀떡보다 배가 오래 갑니다. 맛이 구수하구먼. 이것도 반값에 파는 거요? 그렇습니다. 손님들은 한 개씩 집었다가 두 개씩 집어들었습니다. 만복이 쌀 공급을 끊어 순덕의 떡전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방해가 오히려 장터에 없던 새 떡을 만들어 낸 셈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잡곡떡을 소반에 올리며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는 떡줄을 맞추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잡곡떡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루는 떡전 일을 마치고 나서 만복의 쌀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놓고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창고 앞마당에는 곡식을 팔러 온 농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루는 길 건너편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농민 하나가 등에 진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면 만복의 하인이 돛박으로 양을 재었습니다. 그런데 마루의 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곡식을 사들일 때 쓰는 돛박과 창고 안쪽 선반에 놓인 돛박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였지만 마루는 한 번 본 것은 잊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면의 높이와 바닥 너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는 순덕과 정호 앞에 앉아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농민들에게 곡식을 살 때는 큰 돛박으로 재고 곡식을 팔 때는 작은 돛박으로 퍼줍니다. 겉에서 보면 같은 돛박처럼 보이지만 바닥 두께가 다릅니다. 바닥이 두꺼우면 실제로 담기는 양이 줄어듭니다. 정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닥 두께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소? 마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품속에서 작은 나무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 쥐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표면에 새겨진 눈금은 선명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것입니다. 마루의 아버지는 돛박을 만들고 고치는 장인이었습니다. 이 장터 저 장터를 돌아다니며 부정한 저울과 뒤틀린 돛박을 바로잡아 주던 정직한 행상이었습니다. 눈금 하나, 두께 한치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루는 아버지 곁에서 자라며 돛박을 보는 눈을 자연스레 익혔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최만복이 마루의 아버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들일 때는 넉넉해 보이지만 팔 때는 적게 나가는 돛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마루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돛박 하나가 백성의 밥그릇이요. 내 손으로 그것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만복은 돈을 더 얹어 제안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되레 관하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해 겨울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끝내 관아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루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그 나무자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치수다. 언제든 이걸로 재면 거짓을 알 수 있다. 마루는 나무자를 두 손으로 소중히 쥐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한 일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자를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고였지만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참았습니다. 정호는 나무자를 받아 들고 눈금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치수가 관아 표준과 같은지 확인해 봐야겠소. 다음 날 정호는 관아 창고를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고 한쪽 벽에 걸려있는 표준 돛박과 마루의 나무자에 새겨진 치수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두 수치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창고에서 쓰는 돛박을 따로 구애 같은 방법으로 재어보니 바닥 두께가 달라 실제 용량이 표준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장대수도 이 소식을 듣고 나무자를 직접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내가 방앗간을 하던 시절에 이 치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소. 이 나무자 진짜요. 이것이 바른 돛박의 치수가 맞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갚아도 줄지 않던 빚의 이유가 비로소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농민들의 장부를 하나씩 모아보니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빚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적게 받은 곡식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적고 많이 가져간 빚을 조금 갚은 것으로 기록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만복을 관하에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나 하나 빚 없애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지요. 이 장터에서 같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복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는 나무자를 다시 품속에 넣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뜻이 이제 작은 떡전에서 다시 불씨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되박의 비밀이 드러나던 그 무렵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소문은 골목마다 퍼져 나갔습니다. 떡전에 들어온 그 떠돌이 아이가 돈을 훔쳤다더라.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지. 아이가 팔고 남은 돈을 조금씩 빼돌렸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떠돌이는 떠돌이지. 어디서 굴러온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소문의 뿌리는 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신복 하나를 시켜 장터 여기저기를 돌며 말을 흘리게 했습니다. 대놓고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마루를 믿을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되박 이야기도 허황된 거짓말로 묻혀버릴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순덕 할멈 떡전에서 반값 떡을 팔면서 장터 값이 다 망가졌다더라. 저렇게 싸게 팔면 우리도 값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요? 그거 결국 우리 손해 아니겠소. 몇몇 상인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떡전 앞에 길게 늘어서던 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이 발길을 끊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포목전 주인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루는 그 변화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장터를 돌며 심부름을 하다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떡전으로 돌아온 마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덕이 마루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마루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듣다가 마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루야, 내가 너를 모르오? 내가 가장 잘 알지요. 그러나 마루의 마음은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순덕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루는 혼자 만복의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덕에게 알리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만복은 창고 앞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마루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이, 꼬마. 무슨 볼일이오? 마루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떡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겠습니다. 만복은 잠시 마루를 내려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구먼. 그래, 마루야. 내 밑에서 일하면 어떻겠소? 따뜻한 방에 배부른 밥, 좋은 옷도 주겠소. 내 머리가 아깝거든. 마루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속여 얻은 밥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만복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고집도 아비 닮았구먼. 내 아비도 그 고집 때문에 가난하게 살다 가지 않았소? 정직이 밥 먹여 주더라고? 그 말이 마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루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가난했고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루에게 남긴 것은 낡은 나무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삶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처음으로 흔들리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떡전으로 돌아온 마루가 멍하니 앉아있자 순덕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만복이한테 다녀왔지요? 마루는 눈이 커졌습니다. 순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 눈을 어떻게 속이겠소? 무슨 말을 들었소? 마루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가난해진다는 만복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돈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마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루야, 정직하게 살다 가난해진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오. 부끄러운 것은 남을 속여 배를 채우는 사람이지요. 내 아버지가 남긴 그 나무자가 무엇이겠소? 바른 삶의 치수 아니겠소? 마루는 품속의 나무자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실은 그날 국밥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직접 사정을 알렸습니다. 떡전에 떠도는 소문이 거짓이며 마루가 어떤 아이인지를 자신이 두 눈으로 보아왔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장대수는 더 나아갔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상인들을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 방앗간을 만복에게 빼앗겼소. 이 장터에서 만복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소문에 흔들리기 전에 증거를 보시오.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정호도 가게들을 돌며 소문이 아닌 사실로 판단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장터 사람들이 조금씩 순덕과 마루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창고 안에서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문으로 무너뜨리려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강하고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복은 신복을 불러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장터에는 관아, 포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잡곡을 불리고 시루에 불을 올렸습니다. 마루는 팥소를 다듬고 소반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연기가 처마 밖으로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타고 번지던 그 아침, 떡전 앞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 둘이었습니다. 허리에 패도를 찬 채 떡전 앞에 우뚝 서더니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아, 도장이 찍힌 봉인 종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그것을 떡전 문짝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허가 없이 곡식을 판매한 혐의로 이 가게를 임시 봉인하오. 오늘부터 장사를 중단하시오. 순덕은 손에 들고 있던 팥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판다니요. 저는 떡을 팔았습니다. 떡도 곡식으로 만드는 것이요. 허가 없이 곡식류를 판매한 것으로 고발이 들어왔소. 이미 만들어 놓은 떡은 팔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던 잡곡 자루도 임시 압수되었습니다. 순덕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떠나고 나서 떡전 앞에 모여들던 손님들은 봉인 종이를 보고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배를 움켜쥔 아이들도 어른 손에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빈 소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이 자리를 지켜온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자리에 멍석을 깔던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걸은 적 없이 새벽을 열었던 떡전이 하루아침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루는 봉인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되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마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마루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세와 빚을 감당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루를 팔지 못하면 그날 저녁 끼니가 걱정되는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만복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가를 들고 온 하인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호가 내용을 읽어 주었습니다. 만복의 되박은 관아 표준과 다름이 없으며 마루가 거짓말을 하여 선량한 상인을 모함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습니다. 그 사과문에 순덕이 손도장을 찍고 마루를 내보내면 떡전 봉인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호가 읽기를 마치자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 종이를 받아들더니 조용히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작은 떡전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를 몰라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만복의 하인은 굳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만복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창고 빚을 이유로 초가와 떡 도구까지 가져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루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덕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살 수 있습니다. 순덕이 마루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마루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떡전은 빼앗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정직한 이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순덕은 만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63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무어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복실이 떡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손에 작은 보자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이웃 주민들에게서 걷어온 곡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장터를 돌며 말했습니다. 한 줌이라도 보탤 수 있는 분은 보태 달라고요. 복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초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쌀 한 줌을 접은 손수건에 쌓아온 노인, 조 한 바가지를 사발에 담아 온 젊은 농민, 보리 한 줌을 종이에 싸서 내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루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수가 마루의 곁에 앉았습니다. 마루야,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소. 내 물레방아, 물길만 다시 트이면 돌아갑니다. 만복이 막아놓은 물길 말고 위쪽 샘물길이 하나 있소. 오래되어 막혔지만 사람 손으로 치우면 됩니다. 마루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물길이 열리면 만복의 방앗간 없이도 곡식을 찌울 수 있습니까? 그렇소. 마루와 대수는 한참 동안 나직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덕은 초가 문 앞에 쌓여가는 곡식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이 가득하던 하루가 저물었는데 어느 사이 초가 앞에는 온기가 모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자루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무렵 정호는 밤을 새워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만복의 되박이 관아 표준과 다르다는 사실, 장부의 같은 거래를 여러 번 적어 빚을 부풀린 흔적, 그리고 마루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나무자의 치수까지 빠짐없이 적어 넣었습니다. 정호는 그 탄원서를 들고 장터를 돌았습니다. 농민, 상인, 품팔이꾼 할 것 없이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손도장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복의 보복이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수가 앞장서서 손도장을 찍자 하나둘 따라 나섰습니다. 복실도 국밥집 앞에 탄원서를 펼쳐놓고 손님들에게 권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수백 명의 손도장이 찍혔습니다. 정호는 탄원서를 들고 수령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이 장터 백성들의 억울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되박 하나의 거짓이 수백 집의 밥그릇을 빼앗아 갔습니다. 수령은 탄원서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손도장의 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덮어두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수령은 다음 장날의 장터 한복판에서 되박을 공개적으로 검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복은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되박이 관아 표준과 같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소. 어디 공개적으로 재어보시지요. 만복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관아 아전들에게 돈을 써가며 검사를 피해왔고 이번에도 뒷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령이 직접 나선 일이었습니다. 뒷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장날이 되었습니다. 예산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되박 검사 소문을 들은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왔습니다. 장터 중앙에 넓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수령이 관아관원들을 거느리고 나왔고 그 옆에 관아 창고에서 가져온 표준 되박이 놓였습니다. 만복도 자신의 되박을 들고 나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두 되박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만복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령이 마루를 불렀습니다. 네가 되박의 치수를 알아채나이라 하였느냐? 마루는 수령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박 장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직접 재어보거라. 마루는 품속에서 나무자를 꺼냈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먼저 관아의 표준 되박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 너비와 옆면 깊이를 차례로 재었습니다. 나무자의 눈금과 표준 되박의 치수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만복의 되박을 재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마루는 되박의 바닥 두께를 짚더니 나무자의 눈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만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린아이의 손 측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재어보시지요.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수가 나섰습니다. 목수 둘이 더 나와 각자 같은 방법으로 되박을 재었습니다. 세 사람의 측정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만복의 되박 바닥 두께가 표준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담기는 곡식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령이 명을 내렸습니다. 두 되박의 물을 가득 채워 비교하라. 관원이 두 되박의 물을 채워 큰 그릇에 각각 쏟아냈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눈으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만복의 되박이 표준 되박보다 작았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되박으로 내 곡식을 샀단 말이오? 몇 해 동안 속아왔구먼. 빚이 줄지 않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호가 앞으로 나와 만복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같은 거래가 2번, 어떤 것은 3번 적혀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하인이 실수로 적은 것이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오. 만복의 하인이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죄를 홀로 뒤집었으며 버텨왔지만 더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인은 무릎을 꿇고 수령 앞에 고했습니다. 사또 모두 나으리의 지시였습니다. 어떻게 적으라고 직접 일러주셨습니다. 장터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만복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령이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네가 이것을 밝혀냈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마루는 수령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의 창고가 아닙니다. 속아서 빼앗긴 한 대박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더니 금세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은 사람들 틈에 서서 마루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눈가를 가렸습니다. 수령은 만복의 창고와 장부 전체를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부당하게 걷어들인 곡식은 피해 농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만복은 관원에게 이끌려 관하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탐욕이 돛박 하나의 치수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부터 장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하 관원들이 만복의 창고와 장부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부당하게 걷어들인 곡식과 재산 일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수령은 피해 농민들의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돌려주어야 할 몫을 정했습니다. 순덕의 빚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으로 부풀려진 부분이 모두 취소되었고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순덕이 이미 치른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수령은 떡전의 봉인을 직접 풀게 하고 순덕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로 억울한 고초를 겪으셨소. 관아가 진작 살폈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살펴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사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덕은 더 많은 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떡전 문이 다시 열리는 날 아침 순덕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반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실에게, 대수에게, 정호에게, 그리고 지난 며칠 곡식 자루를 들고 찾아왔던 이웃들에게 따뜻한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순덕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장터 한편에서는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수의 낡은 물레방아를 고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목수 셋이 썩은 나무를 걷어 네 곳에 나무를 댔습니다. 물길을 막고 있던 돌과 흙을 치우는 일에는 농민 여럿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마루도 그 사이에 끼어 작은 손으로 돌을 날랐습니다. 복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밥을 끓여 날랐고 정호는 곡식 사용 내역과 수리 비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큰 종이에 적어 기둥에 붙였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막혀있던 샘물길이 뚫리자 물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흘러오던 물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물레방아 날개를 건드렸습니다. 날개가 삐걱거리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는 물레방아 앞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루도 두 손을 모아 힘껏 쳤습니다. 새로 문을 연 방앗간은 대수 혼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함께 고쳤으니 함께 쓰는 공동 방앗간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찌는 값은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제 값을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곡식 일부로 대신하거나 나중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정호가 그 내역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었고 누구든 확인하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루는 사흘을 꼬박 앉아 나무를 깎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무자에 새겨진
치수를 그대로 본떠 대박 5개를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반듯하고 눈금이 선명했습니다. 마루는 그 대박을 공동방앗간 기둥에 하나, 장터 입구에 하나, 나머지는 장터 곳곳에 달아두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받은 대박이 올바른지 직접 견주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반갑떡은 공동방앗간에서 찌은 첫 곡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잡곡을 섞어 쪄낸 작고 고소한 떡이었습니다. 떡전 앞에는 다시 긴 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앞사람이 너무 오래 고른다고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먼저 온 아이가 뒤에 온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줄을 바라보며 소반 윗떡을 가지런히 다시 정돈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초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겨울이 물러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무렵이었습니다. 먼 산 위로 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순덕이 마루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마루야, 너는 이제 떠돌이가 아니라오. 이 떡전의 주인이고 내 손자라오. 마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긴 떠돌이의 세월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따뜻한 숭늉한 사발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루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정호는 그 뒤로도 장날마다 떡전에 들러 마루에게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대수는 대빵 만드는 법과 물레방아를 손보는 법을 마루에게 하나씩 전했습니다. 마루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이제 자신이 이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은 돈이 없어도 배고픈 사람이 떡 한 조각은 먹을 수 있도록 반값 떡을 언제나 남겨두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떡전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지는 한 예산 장터에는 끼니를 완전히 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이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오고 정직한 돛박 하나가 탐욕스러운 창고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예산 장터 사람들은 그 뒤로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순덕 할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나는 선한 사람이오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굶은 사람 앞에서 떡을 감추지 않았을 뿐이지요. 마루는 평생 단 한 번도 나는 정직한 아이요 라고 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나무자를 품속에서 꺼냈을 뿐이지요. 착한 마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새벽 시루에 불을 올리는 손끝에서 드러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무자를 꼭 쥔 작은 손 안에서 빛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순덕의 떡전이 있습니다. 내 것을 조금 나눌 때, 불편해도 바른 말을 할 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언젠가 장터 한복판에서 큰 박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직한 돛박 하나가 탐욕스러운 창고보다 오래 가듯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오래 따뜻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